네, 30분 정각 정확히 돼서 이제 세션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디캠프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From Survive to Sustain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한번 스스로 쳐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 세션에 사실 저희가 미리 뭐 초청객에게 초청 요청을 드리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많은 기관과 전문가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사회적 가치 페스타의 한 세션을 담당하게 되어 이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세션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전략팀 박채희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디캠 네, 간단하게 이제 디캠프는 2012년부터 투자와 육성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파트너로서 창업 생태계에서 든든하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2024년 설립 12년이 되는 시점을 맞이해서 디캠프 비전 2.0 선포를 통해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의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그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민과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태계 전문가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에서 좀 논의해 보고자 본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디캠프를 시작으로 스타트업을 대표하여 저희 패밀리사인 어글리랩의 서호성 대표님, 그리고 벤처캐피탈을 대표해서 위벤처스의 하태훈 대표님의 발표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30분은 패널 토의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디캠프 기획실 옥창석 실장님을 중심으로 앞선 외부 연사 두 분과 그리고 이제 임팩트 측정 평가 기관인 트리플라잇의 이은화 대표님을 패널로 모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바쁘신 와중에 귀한 걸음하셔서 연사님들이 자리해 주신 만큼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였는데요. 그럼 저희 이제 제 말은 좀 줄이고 빠르게 디캠프 전략팀 한유리 팀장님께서 디캠프의 주요 사업과 투자 방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먼저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캠프의 전략팀장 한유리입니다. 저희 디캠프에 대해서 저희 박채희 매니저님께서 워낙에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기관 소개에 대한 건 조금 짧게 하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디캠프 2012년에 19개 은행이 출연해서 설립된 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저희 작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희 직간접 투자 또는 육성 프로그램을 거친 기업이 4만 5천 개가 넘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이고요. 두 번째는 디캠프가 창업 생태계의 ESG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5년에 저희는 디캠프 배치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스타트업의 J커브 성장을 위해서 집중 육성하는 디캠프의 대표적인 핵심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고요. 이번 세션에서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배치 내에서의 협력 구조입니다. 보통은 여러 파트너들이 각자의 포트폴리오 기업을 각자 육성하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저희는 선발부터 파트너 VC와 함께 공동으로 육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매 기수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 기수마다 파트너 VC라고 하는 협력 GP가 함께 배치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고 멘토링합니다. 배치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파트너 VC 또는 저희 디캠프가 무조건 투자를 선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파트너 VC의 경우에는 저희 펀드를 운용하는 GP이기 때문에 저희 디캠프 연관 기업 의무 투자가 설정된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배치 기업이 연관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치에 선발된 기업은 후속 투자를 받기에 유리한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 VC에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기업을 발굴할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배치에 선정된 기업의 오너십을 가지고 진심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호 호혜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만듦으로써 스타트업의 성장을 구심점으로 강력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딥테크라고 했을 때 기후테크도 포함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기수당 10개사 내외를 선정하는데 마지막 사기를 보시면 699개사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저희 사업 구조의 유효성을 조금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치에 참여하는 기업이 총 3기까지 23개인데요. 그중에서도 ESG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총 4개사가 있습니다. 저희 디캠프 배치에 투입된 리소스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또는 스타트업 창업팀이 글로벌 DNA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해서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디캠프가 왜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가 설명드리자면 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스타트업에도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캠프가 창업 생태계 전반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장의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작년에 전략 체계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디캠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걸까 저희도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디캠프는 독특하게도 모태펀드, LP 또 직접 투자라는 투자 섹터의 모든 영역들의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지속 가능성이란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건강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스타트업을 늘어나게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지속 가능 키워드가 창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펀드 출자를 64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ESG 키워드를 주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17개입니다. 결성액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전체 결성액이 약 2조 1,300억 원인데요. 그 대비해서는 약 19.8%인 4,200억 원 수준으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캠프가 직접적으로 ESG 펀드에 출자 약정한 금액은 385억 원인데요. 이는 저희가 전체 약정한 금액 1,443억 원 대비 26.7%라는 유의미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펀드 출자하는 것 외에 직접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작년 말 기준으로 15개 스타트업이 ESG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부터는 투자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투자 검토할 때 지속 가능성 가치에 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또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 협력 네트워크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 패밀리 스타트업과 함께 저희 캠페인들도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저희 이사회 기관을 비롯해서 19개 출원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지속가능 경영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요. 저희 디캠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디캠프가 창업 생태계 내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었고요.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저희 디캠프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보다 열정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발제는 ESG 스타트업 대표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원순환 기업인 어글리랩의 서호성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고 스타트업의 ESG 비즈니스 의미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어글리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 여정을 조금 간략하게 좀 공유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어차피 저희 기업 소개를 해도 나중에 잊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토리 형식으로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창업하기 전에는 대학 시절에 이제 사회적 기업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좀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나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처럼 이제 전 세계 기아나 예방 가능한 질병 문제를 이런 영리 기업들이 잘 해결하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약간 창업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거에 좀 관심을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카투사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제 한국군이 파견돼서 근무하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행정구역이 이제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도 미국처럼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 봉투에 쓰레기를 다 담아서 어딘가에 두면은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가를 나와서 제가 저 그 당시에 누나랑 같이 살았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줬습니다. 저 몸이 되게 안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못 먹고 많이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 남기도 하고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남은 거를 이제 그 싱크대로 가져가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분리해서 따로 모아둔 거를 이제 분리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쓰레기를 또 치워야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밖에 분리 배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밖에 안 돼서 지난주에 누나가 깜빡했다 해서 이제 2주치의 쓰레기를 양손 가득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서 뭔가 눈치도 좀 보이고 이거를 이제 가득 들고 가면서 이제 분리배출장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여름이고 해서 악취도 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누가 좀 대신 이 모든 이 과정들을 다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 이렇게 이건 제가 직접 촬영한 오피스텔의 분리수거장인데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게 분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섞여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배달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한 군데다 다 버리다 보니까 이게 다 섞이고 이게 나름 분리해 놓은 것들을 다 가져가서 선별장에서 다시 한번 섞어서 이걸 선별장에서 직접 수선별을 하게 되는데 이 선별을 하게 될 때 기존의 선별장 업체분들이 환경 기업이 아니고 그냥 영리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수지에 이게 맞는가, 이게 재활용하면 돈이 될까, 이게 그냥 버리는 게 더 쌀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재활용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실질 재활용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정부 통계에서 이제 재활용률 측정할 때 유입량을 바탕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좀 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배출자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쓰레기를 모아서 잘 재활용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다 한꺼번에 다 담아서 문 앞에 두면은 저희가 수거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무게 단위로 이제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 좋아해 주시면서 현재는 이제 한 25,000 가구 이상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월 매출 7억 원에 이제 매달 한 10에서 15%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이랑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건물 분리수거장에서 이제 배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리고 이 쓰레기를 수거한 쓰레기를 이제 광명이랑 파주에 있는 냉장 세척 선별장에서 세척 선별하고 재활용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배출자의 문제와 그리고 자원시장의 문제를 같이 푸는 이 두 가지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그렇게 해서 배출자와 재생원료 사용 기업을 좀 잇는 실질적인 좀 자원순환을 좀 만들어가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키워드를 볼 때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약간 저희는 생존형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라는 건데 현재가 없으면은 더 나은 미래가 없지 않나 해서 일단은 생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비슷한 맥락으로 성장이 멈추면 스타트업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존과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 유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편리함에 대해서 이제 지불하는 가치가 이제 높고 그리고 ESG에는 크게 돈을 사실은 더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로 가치 창출을 하는 데 좀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세운 전략은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내부에서 이제 추구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이익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한데 우선순위를 굉장히 잘 짜야 되는데
이게 당장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엔 팀 회의에서 이게 이거는 좀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하면서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좀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게 콘텐츠와 브랜드인데 저희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를 콘텐츠랑 브랜드로 만들어서 저희 유저에게 전달해서 뭔가 이익으로 좀 만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봉투 이런 것들도 다 재생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거한 쓰레기들 중에 기존 재활용 라인에서 좀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뭐 펜이라든지 명함꽂이 혹은 뭐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객사나 고객분들에게 조금씩 이제 나눠드리는 형식으로 저희가 고객 관리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인바운드로 계속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분들에게 좀 자원순환 관련해서 좀 같이 하자라는 협업 제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희에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 토대로 이제 그로스랑 그리고 HR 그리고 이 그로스랑 HR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통해서 계속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로스 관점에서 보면은 리드가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동일한 제품이라고 했을 때 환경에 더 돈을 낼 수 있는 게 한 2%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역으로 저희가 2%의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는 콘텐츠로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좀 관심이 있는 좀 미셔너리한 팀원분들이 오셔서 당장의 뭔가 이익보다는 뭔가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조금 더 동참하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의 뜻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일함에도 약간 좀 너무 이게 계약 관계로 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제 입장에서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 좋은 팀원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같이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자와 경영진의 약간 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사회적 가치만을 막 추구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막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상황이랑 그런 압박에서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거랑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유연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진행을 할 때 이걸 왜 시작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미션, 비전, 코어 밸류 같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원칙들을 만들어가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좀 시작했던 방식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약간 누군가는 안에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경영진 혹은 창업자 혹은 코파운더 분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껍질을 좀 신경을 쓰면 이게 되게 잘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껍질에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내부를 잘 채워주셔서 스피커들이 더 많아지면서 조직 전반적으로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거, 그렇게 그 두 가지 전략으로 저희는 저희 팀 내에서 뭔가 좀 지속 가능성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발제를 좀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패널 토의에서 더 깊게 얘기하기 위해서 다음 순서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ESG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벤처캐피탈 최초로 자체 ESG 위원회를 설립하셔서 투자 철학에 녹여내고 계시는 위벤처스의 하태훈 대표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위벤처스의 하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뭐 소개하신 대로 아마 저희가 그 ESG 위원회를 아마 업계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서 전체 투자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좀 불러주신 것 같고요. 일단 회사 소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ESG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또는 이해도 어떤 분은 되게 좁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넓게 해석하시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ESG 경영이라는 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ESG를 어떤 특정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SG 뭐 한다라면 주로 이제 환경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이제 AI 얘기가 많은데 AI는 어떤 하나의 투자 섹터일까요? 아니면 그냥 범용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것도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인터넷의 하나의 투자 섹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근데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도 마찬가지. 아마 AI도 빠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ESG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ESG를 우리가 아까 이제 디캠프에도 설명하듯이 뭐 어떤 ESG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액티브한 ESG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회사, 뭐 LG, 삼성 모든 그룹들이 ESG 경영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이 ESG라는 용어나 단어는 대부분 투자자에게서 나왔습니다. 투자자에게서. 과거에 보시면 기업들이 이제 뭐 속된 말로 목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뭐 이런 것처럼 뭐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부패도 있고 막 이렇게 했지만 기부함으로써 이제 좀 이렇게 워싱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고객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어떤 사회적인 규제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느 순간 고객 만족 뭐 이런 얘기를 또 한참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고객 만족 이런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됐기 때문에 ESG도 아마 유행하게 된 게 글로벌리 제일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에 있는 레리 핑커라는 회장이 이제 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바이든 정부도 들어서고 하면서 현재 기업 가치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자기 비즈니스 이외에 영향을 주고 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환경적 요인, 기후 환경을 좀 파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두 번째는 어떤 소셜리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 그리고 가버넌스가 이렇게 이상할 때 기업 가치가 하락하더라.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ESG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되게 올라갔죠. 올라가서 예전에는 어떤 산재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뒤에 이제 사례도 나왔지만 SPC 같은 데서 공장에서 뭐 노동자가 이제 죽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거는 그 일이었고 고객들은 그냥 파리바게트 가서 빵을 사 먹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터지면 막 파리바게트 가서 안 사 먹으려 그러고 저희 딸만 해도 SPC 그룹에 있는 뭐 이런 빵집들은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냥 이런 것처럼 그런 산재 사고가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런 데 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올라갔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재무 정보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시장이나 뭐 한국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이런 비재무 정보, 특히 ESG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기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 이런 ESG 펀드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되게 액티브한 ESG 펀드가 있고요. 되게 이제 패시브한 그 ESG 펀드들이 있습니다. 패시브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빼고 투자한다 이런 거고요. 액티브한 데는
좀 그 회사 갖고 있는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좀 더 해결하려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액티브한 펀드들이고요. 이런 펀드들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 투자 수익률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ESG랑 사회적 기업이랑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혼용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영향을 하면 뭔가 이렇게 되게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수익과는 좀 무관해야 될 것 같고 사회적 기업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전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당연히 자기의 기업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ESG 하면 환경막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보시면 다양한 업종별로 필요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제일 눈에 딱 떠오르는 개인의 정보 보호 같은 게 있겠죠. 이번에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가 딱 있고 나서 쭉 가입자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지면 가입자가 빠지면서 SK텔레콤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 그 산재 같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로 이제 노란봉투법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이제 법률적인 제도나 규제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포스코 ENC에서 2번 연속 사고가 나니까 당장 면허 정지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포스코 ENC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 산재 사고로 인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비즈니스와 무관하게 투자 손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뭐 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에서 그들이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저런 이렇게 테슬라나 이런 데는 좀 액티브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도 환경적인 유해가 있을 만한 이런 회사의 제품은 납품받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 다 이제 통과한 제품들만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어떤 뭐 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포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유해. 우리나라는 대부분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버넌스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사회에서 여성 몇 명을 더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거나 그럼 이사회에서 왜 여성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소비자 그러니까 B2C 하는 기업이고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많은 구매자가 여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이사회는 다 남자들로 구성돼 있어. 뭐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투자자라면 이 회사가 제대로 된 그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차원인 거지 그냥 단순히 남녀 평등의 숫자를 맞추자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한 전략들은 이렇게 ESG를 어떤 하나의 섹터라고 정의를 해서 실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 또는 어떤 소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 예를 들면 요즘 사교육도 많은데 사교육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런 사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저렴하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아까 이거는 이제 패시브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투자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뭐 무기하는 기업 뭐 이런 데 투자하지 말자 이런 거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컬리 같은 경우가 포장이 초반에는 엄청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면서도 되게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예, 6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 중에 최근 사례들 아까 SKT 뭐 삼립 그 포스코 INC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ESG를 어떤 특정한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편협된 사고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왜 모든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강요해야 되는지가 설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ESG는 사실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영역상, 아까처럼 이런 제조업이 됐든 건설업이 됐든 이런 데서는 어떤 이슈가 많이 발생합니까? 산재 이슈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뭐 쇼핑몰이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인의 정보 보호 이런 게 되게 되게 중요한, 그 문제가 터지면 기업의 존폐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각오를 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업종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ESG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 비즈니스와 무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훼손되고 기업의 존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ESG 경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제 발표 정말 잘 들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연사님들을 모셔서 패널 토의를 이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빠르게 자리 세팅을 하고, 모더레이터로 저희 디캠프 옥창석 실장님 모시고, 앞서 이제 설명드린 트리플라이트의 이은하 대표님, 발표해 주신 어글리랩 서우성 대표님, 위벤처스 하태훈 대표님 앞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고 아까 이제 발표에서 이야기 못 나눈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은하 대표님 쪽부터. 저희 약간 이제 그 자리 다시 세팅하는 동안 박수 한 번만 박수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디캠프 옥창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뭐 지금까지는 이제 두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지속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뭐 지속 가능한 경영, ESG 경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스타트업 이해관계자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로 해서 다시 역으로 좀 정리해가면서 얘기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소개해 주셨듯이 좀 폭넓은 관점에서 저희 트리플라이트 이은하 대표님 모셨고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조직의 임팩트 전략을 수립하시고 측정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 관계상 이제 답변 시간은 각자 제가 말씀드리면 2분 이내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은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니까 3월달에 네, 처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맞아요. 그 이후로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상반기 되게 빠른 시간이었고 점점 더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러시죠?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트리플라이트의 미션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주는 뭐 세상이 주는 임팩트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트리플라이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조금 함께 촉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조금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조금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아까 위벤처스처럼 ESG나 임팩트 투자하는 투자기관이 투자한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얼마나 사회적 가치가 창출했는지 그거를 측정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고요. 투자사뿐만 아니라 투자사에 출자하는 뭐 한국성장금융이라든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런 곳들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소셜벤처나 스타트업 대상으로도 임팩트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걸 측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투자사들 대상으로 임팩트 전략을 수립하고 내재하는 것들을
자문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지금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게 ESG나 임팩트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세 가지 역할로 이제 ESG 투자 생태계 쪽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의 사회적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기존 시장에서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혹은 사회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그 서비스나 이런 보편적인 삶을 위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걸 기술의 혁신이나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되게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들, 당사자 가족들,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현상들을 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네,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정리해서 좀 기본적인 사항부터 이제 공통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대표님부터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타트업에게 ESG 경영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ESG 경영이 무엇이고 스타트업이 왜 ESG 경영을 해야 되는지 짧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ESG 경영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나 그래서 이거는 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기업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던 이런 부분들을 요즘은 되게 신경을 쓴단 말이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저해 요소 또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니면 어떤 실수로 하는 소셜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편의점 이런 데서 어떤 손가락 모양을 가지고 뭐 남혐, 여혐 뭐 이렇게 하는 것, 게임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예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요즘은 그냥 사람들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고 그런 문제 생기면 그냥 불매 운동도 되게 쉽게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무감, 도덕성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일단 일반적인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ESG 경영이라는 것은 그게 소비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가 그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아주 과감하게 소비자들은 이제 행동에 나서고 있고 그것들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뭐 임팩트 투자나 사회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좀 덜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후 문제도 그렇고 이게 과거와 다르게 조금 위험하다라고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도 예전에 이제 뭐 회사에서 오폐수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그랬습니다. 일단 기업이 살아야지 환경은 두 번째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기업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있으면 일단 그 문제를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해서 막고자 하는 거죠. 과거에 다르게.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시장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ESG 또는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의 시장이 새롭게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한 투자나 패시브한 투자나 다 이제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거고요. 기업은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소비자가 외면하고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서우성 대표님. 네, 부탁드립니다. 하태현 대표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단순히 뭐 스타트업이 해야 된다, 뭐 대기업이 잘 챙겨야 된다보다 모두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 스타트업이든 큰 기업이든 결국에 이게 사회에 작동하는 뭔가 기능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뭐 지속 가능하게 된다면 그렇게 자리매김할 텐데 이제 그 기업이 좋은 일을 긍정적인 액션을 하면 이게 사회에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팀도 그렇고 뭐 주주분들, 뭐 이사회, 뭐 고객의 이웃, 사회 이게 다 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액션을 하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가 되고 부정적인 액션을 하면 부정적으로 어딘가에서 발현이 되고 그리고 이게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긍정적인 가치와 긍정적인 가치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적인 가치를 뺀 그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는 올리고 부정적인 가치 내리는 게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너무 앞에 두 분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크게 결국에는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놈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그다음에 투자자 측면에서, 규제 측면에서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업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이제 어글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객들은 2~3% 비용을 더 내더라도 환경적 가치를 좀 추구하는 것에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뭐 블랙롤이 약간 뒤로 물러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5월에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기존의 저희 베이비 부머 세대 투자자보다 최근에 X세대 투자자들이 이런 지속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그런 펀드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쨌든 젊은 세대가 이제 주요 이제 X세대가 주요 이제 투자자로 부상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그 기존 세대보다 3배 이상 이제 현재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향들도 많이 밝히고 있는 거죠.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투자자들도 아무리 미국 정부가 그렇게 지금 ESG 뒤로 물러나도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이때 정말 기후 문제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해지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고 한국 역시 특히 이제 고령화 이제 뭐 저출산 이슈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시기다. 그리고 뭐 이제 뭐 패시브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사실은 ESG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잘 이제 매니징하는 기업들이 하방 리스크에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방어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ESG를 추구하고 잘 설정한 기업들한테 기꺼이 투자를 의향이 있다라는 게 여전히 있고, 물론 이제 지금 뭐 더 두고 봐야겠지만 한국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ESG 공시 의무화도 이제 앞으로 마일스톤을 좀 잡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기업을 둘러싼 중요한 세계의 주축이 사실은 이거를 점점 강화하고 점점 주목하고 점점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스타트업 입장이나 상장사 입장에서도 계속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얘기 들어보면 이제 각자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당연히 이제 ESG 경영이라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평소에 잘 챙겨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들 입장이나 투자사 입장에서 뭐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당장 ESG 경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비즈니스는 뭐 그냥 뭐 AI SaaS 비즈니스인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너무 초기 단계라서 지금 이거 신경 쓰기에는 인원도 없고 뭐 여력도 없고 뭐 오히려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부터 신경 써야 될지 관점에서 뭐 짧게 그거에 대해서 좀 제언해 주시고 싶은 내용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은하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관심도 많지만 살짝 회의적인 시각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딩,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스토리텔링이 진짜 일시적으로 잘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제 점수를 높게 만든 기업들이 사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저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알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에 대응이 안 되더라. 뭐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잘하는 것보다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가장 크게 맞닥뜨려야 될 리스크는 무엇이 될지, 뭐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고 AI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정보보안 문제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뭔지를 다시 점검하고 그것들을 조금 잘 관리하기 위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들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C레벨이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고 뭐 목적을 다시 정리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걸 좀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사회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나 혹은 우리가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는지 어떤 변화의 중심을 둬야 되는지 조금 더 목적과 그다음에 그런 임팩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사업을 조금 바라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조금 작은 규모라도 지금에서부터라도 다시 한번 지금 바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우성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ESG의 제가 발표에서는 약간 E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 가능성에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ESG 약간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이번에 좀 드려볼게요. 저희는 이제 G의 측면에서는 저희는 약간 거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까지 공유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팀원분들과 뭐 주주분들께 많이 공유를 하고요. 가령 뭐 첫 번째 투자 받았던 기관 투자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일단 매달 주주 공유를 보내드리는데 이게 지표뿐만 아니라 약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서사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주주분들이 이제 생겼는데 이렇게까지 안 보내도 되고 그냥 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시간 좀 덜 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좀 투명하게 좀 공유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저희가 느꼈던 약간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뭔가를 요청드리기가 조금 더 편해지고 왜냐하면 맥락을 크게 많이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마다 적시적소에 좋은 그래도 주주분들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게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 팀원분들이랑도 같이 일을 할 때 뭔가 조직이 한 방향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준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면서 가는 게 빠르게 가는 거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물론 개개인의 그런 급여나 이런 것들은 다 약간 비공개 정보랑 공개 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회사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누가 참여하고 있고 뭐 잔고 혹은 매출 이게 재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의 관점에서는 뭐 물론 저는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들은 다 뭔가 사회에 뭔가 하나의 기능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하태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도 좀 소개를 드리고 일단은 그 ESG 투자라는 것과 ESG 경영이라는 것이 되게 혼용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게 또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과 ESG 이런 게 막 되게 헷갈려서 이제 좀 쓰이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ESG가 되게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건에 대해서 이제 ESG 위원회 그리고 ESG 상근하는 위원이 투자 심사 보고서에 이제 한 3-4페이지 가량의 이제 ESG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아까 이제 질문하셨듯이 그러면 스타트업이 돈도 없고 뭐 이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을 언제 하느냐.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회사를 검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무슨 쇼핑몰 회사다. 쇼핑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앞으로 클 때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리스크들이 있겠죠. 비즈니스적으로 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E나 S나 G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향후에 이 회사가 커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게 데미지가 클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핏 딱 떠오르는 거는 아까 말씀 고객의 정보 뭐 이러면 이런 데이터 관리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당장 돈이 없어요. 일단 비즈니스를 막 해야 돼. 마케팅도 해야 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심사 보고서에 향후에 회사가 좀 더 규모가 커지거나 다음 투자가 받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서 내가 데이터 관리를 좀 더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기 또는 연간이 지났을 때 회사의 성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하게끔 강제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보통 이제 CEO들 리스크들이 되게 많죠. CEO들이 이제 SNS에 글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확 회사가 이제 훅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가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단순히 아까 말씀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가버넌스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중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자의 90%가 여성인데 이사회는 다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안 좋겠죠?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럴 것 같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에 이제 남성이 반 여성이 반.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이 돼 있다 이러면 그게 꼭 남녀 평등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절반에서 사람들을 뽑는 것과 50에서 사람들을 뽑는 것과 100에서 뽑았을 때 훨씬 더 좋은 인재가 뽑힐 가능성이 많겠죠. 저는 그런 관점도 되게 유효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식의 것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또 환경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오페스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거 있을 때 초반에는 돈이 별로 없겠지만 회사가 커지면 이제 그런 정화 장치 이런 데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 이제 아예 강제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사업 관리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사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꾸 이 자리에 있으니까 시계를 쳐다보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한 5개 정도 남았는데 5분이 정확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내년에 이어서 2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이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그 발표 내용 중에 서우성 대표님께서 마지막 장표에 그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CEO와 코파운더들의 의지 그 다음에는 이제 외형적으로 ESG를 이제 브랜딩을 통한 이제 그로서 성장이 두 축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인력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반적인 조직에서 ESG 경영이라든지 비즈니스가 구현된다라고 이해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ESG를 구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종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ESG를 이제 조직 내에서 잘 전파하는 좋은 방법 중에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론을 짧게 1분씩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태훈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조직 내 전체 컨센서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처음 ESG 위원회를 만들기 전년도에 저희에서 전 직원들이 한 3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ESG 관련된 전문 기관으로부터. 그래서 일단 조직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같은 용어를 쓸 때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같은 용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순간 계속 조직에 그 공백과 로스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단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해하고 어떤 문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컨센서스를 같이 만드는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부터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로스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우성 대표님. 그 껍질 이게 사실 누군가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저는 어떤 회사나 약간 대표님이나 그 코파운더 혹은 경영진 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약간 껍질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는 게 저희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약간의 설득의 과정 끝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껍질을 만들었을 때 좋은 게 예를 들면 채용 공고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거기 그런 것들을 이제 유념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 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더 깊게 물어보면 진짜 이 문제에 공감하는지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뭔가 이제 뭔가 좀 이걸 이렇게 할까라는 유혹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이제 좀 감시자 역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같은 이야기를 저 혼자서 이제 하는 것보다 뭐 한 3명 중에 1명 꼴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런 컨센서스가 자연스럽게 약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약간 그렇게 했던 내용을 좀 공유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좋은 방법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하 대표님. 네, 워낙 앞에서 두 분이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뭐 내재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거 우리가 했던 노력들을 꾸준히 알려서 소비자나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이 생태계 내에서 신뢰를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거를 하기 위해 스타트업들 특히 단계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뭘 모르는지, 사실 이런 역할을 우리 디캠프가 조금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ES 경영 너무나 하는 게 중요하고 다 알긴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기, 물론 이제 어글렘 대표님은 되게 잘하고 계시고 투자에 있어서 ESG 스펙트럼 안에서도 되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조금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해서 어떤 것들을 간지러워하고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디캠프에서 열심히 조금 찾아서 전파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질문 드렸던 거 아닌데 이제 디캠프의 역할까지 제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각자 발표에서 기본적인 질문,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투자자나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퀘스천 마크를 달 만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좀 부족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다음 세션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주제를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자리로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은 이것으로 모두 종료되었고요. 이제 그 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 소백 세션에서 전체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가시는 그 배너에 QR 코드 있을 거고 지금 아마 곧 화면에 띄워주실 건데 QR 코드 찍어주셔서 오늘 세션 참여에 대한 의견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행사를 더 좀 알짜게 꾸려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도 이제 디캠프도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